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빌 프론지니의 에로먼트 교도소의 미스터리입니다. 무명 탐정 시리즈로 작가로서의 이름을 알린 빌 프론지니는 300편이 넘는 단편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에로먼트 교도소의 미스터리는 최악의 범죄자가 사형 집행일에 교수에서 사라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에로먼트 교도소의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에로먼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2년째 일하던 해인 1916년의 늦은 여름, 나는 버크마스터 길룬이라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났다. 에로먼트 마을에서 북쪽으로 2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강이 휘돌아 흐르는 곳에 위치한 교도소는 오래전에 세워져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한라안의 아일랜드 여관이라고 불리는 선술집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을의 오두막에 새들어 살았다. 나와 길루는 둘 다 기니스 흑맥주와 화살 던지기 놀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선술집에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길루는 이름만큼이나 모든 면에서 이상했다. 그는 30대 후반이었는데 키가 작고 애처로울 정도로 깡마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유리알이었고 축 늘어진 동양풍의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트위드에 알버트형 시계로 장식하고 스코틀랜드풍의 체크무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노트 대여섯 권을 갖고 다녔는데 거기에다 비밀스럽게 끊임없이 뭔가를 적곤 했다. 길루는 아주 박학다식하기도 했는데 어떤 희극 배우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음탕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마을의 하숙집에서 살았는데 아곳이나 어드벤처 그리고 문세이 같은 삼류 잡지사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는 모양이었다. 아마 그는 원고를 써줬겠지만 자신의 소설이나 필명 따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길루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고 사생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곤 했다. 말할 때 악센트가 없는 걸로 봐서 그는 미국 태생인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씩 하는 말이나 인용하는 말로 봐서는 안 가본 나라가 없는 것 같았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916년 단 몇 주 동안 내 삶을 스쳐갔던 그 사람만큼 매력적이고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버크마스터 길루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하나의 수수께끼에 의해서 또 다른 수수께끼가 생기고 유발되는 것은 가능한 걸까? 초자연적인 힘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우연의 일치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의문들은 길룬과 내가 완전히 수수께끼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날 괴롭혀왔다. 그 사건은 1916년 9월 26일에 시작되었다. 그날은
에로먼트 교도소에서 아서 티즈데일이라는 사형수를 사형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12시가 되기 직전에 느닷없이 천둥이 쳤다. 검은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고 교도소 담 너머에 있는 물체들이 번개빛에 환영처럼 얼핏얼핏 보였다. 난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은 늘 그렇듯이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폭풍우까지 몰아치자 마음이 더 심란해졌다. 난 오후 내내 창밖을 내다보며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형 집행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며 난 내 주머니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초조하게 듣고 있었다. 8시에는 한라한 여관에서 길룸과 흑맥주를 마시며 화살 던지기 놀이를 하기로 약속했었다. 3시 30분이 되자 사형 집행의 증인을 자원한 2명의 민간인이 도착했다. 난 그들을 대기실로 안내하고 부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비옷을 걸치고 수석 간수인 로저스의 사무실로 가서 사형 집행실로 같이 가자고 말했다. 벽돌로 짓고 양철로 지붕을 덮은 사형 집행실은 비교적 작았는데 교도소 한 구석에 있는 직물 제작소와 쇠 주물소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벽과 석가래에 달린 석유등이 그 방을 밝혀줬는데 한 줄로 놓여져 있는 의자와 맨 끝에 설치된 높은 교수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방의 북쪽에는 사형수의 작은 방이 딸려 있었다. 관례대로 티즈데일은 5일 전에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옮겨와 있었다. 티즈데일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 그는 미수로 끝난 은행 강도질을 하면서 3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에로먼트 교도소에 한 달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후회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대체로 내 소관하에 교수형이 선고된 죄수들에게는 동정심 같은 것을 가졌고 주지사에게 관대한 조치를 베풀어 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티즈데일의 경우엔 나도 그가 더 살아있어 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날 티즈데일을 찾아가서 목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마지막 식사에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그는 나와 로저스뿐만 아니라 교도소 직원 모두에게 지독한 저주를 퍼부으며 무덤에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4시 10분에 로저스와 함께 사형수 방으로 들어가면서 난 티즈데일이 전날과 비슷한 상태일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간이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맞은편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감시하고 있던 홀로웰과 그랭거는 주에서 임명한 교수형 집행인이기도 했다. 홀로웰과 그랭거는 그가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말했다. 난 티즈데일에게 목사가 필요하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나는 마지막 소원이 있는지 교수대로 걸어가서 사형이 집행될 때 두건을 쓰고 싶은지 물어봤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난 홀로웰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아무래도 두건을 씌우는 게 낫겠어. 그게 더 쉬울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로저스와 나는 그랭거를 데리고 사형수 방을 나와 교수대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로프는 이미 달려 있었고 올가미도 메어져 있었다. 그랭거가 로프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동안 나는 발판 밑에 좁은 칸막이로 연결된 통로의 문을 열었다. 교쇠는 바닥에서 8피트 높이에 만들어져 교수형을 당하는 시체는 증인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 주의 모든 교도소에서는 사형수가 죽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난 그것이 고맙기만 했다. 칸막이 안을 샅샅이 조사한 다음 문을 다시 잠그고 발판에서 13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섰다. 교수대의 발판은 교수대 바닥에 있는 지뢰로 작동하는데 그랭거가 그것을 잡아당기면 발판이 떨어지면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보고 다시 원위치 시켜놨다. 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고 로저스에게 민간인 증인과 교도소 의사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그때가 4시 35분이었는데 사형 집행은 5시 정각에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난 전날 밤 주지사에게서 사형이 취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전화를 받았었다. 로저스가 증인과 의사를 데리고 왔고 우리는 교수대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증인석에 앉았다. 긴장 속에 시간이 흘렀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고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거세게 두드리는 데다가 석유등 불빛이 희미해서 으스스한 그림자까지 생겨 집행전의 순간은 몹시 초조했다. 난 무릎 위에 올려놓은 회중시계가 4시 55분을 가리키자 간수에게 죄수를 데려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3분 정도 지난 후 다시 문이 열리고 그랭거와 홀로웰이 티즈데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세 사람이 교수대 계단으로 걸어가는데 등골이 오싹했다. 그랭거는 사형 집행인의 검은색 겉옷을 입고 있었고 홀로웰은 카키색 제복을 입고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티즈데일은 회색 제수복을 입고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다. 티즈데일의 발이 바닥에 끌렸다. 그는 계단에 갈 때까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가 순간적으로 비틀거리자 그랭거와 홀로웰이 양쪽에서 단단히 붙들고 거의 끌다시피 해서 교수대까지 데리고 갔다. 그랭거가 티즈데일의 목에 올가미를 조심스럽게 씌우고 단단히 죄는 동안 홀로웰은 티즈데일이 발판 위에 서 있도록 붙들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시계가 5시를 가리켰을 때 법에 명시된 대로 그랭거가 읊조렸다. 형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티즈데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이 공포에 질린 듯 경련을 일으켰다. 그랭거가 나를 바라보자 난 손을 들어 올려 집행을 지시했다. 그랭거는 티즈데일에게서 뒤로 물러나 지렛대에 손을 올려놨다. 그러는 동안에도 밖에서는 천장이 흔들린 만큼 요란한 천둥 소리가 길게 울렸다. 목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난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뒤척였다. 천둥 소리가 사라진과 동시에 그랭거가 지렛대를 잡아당기자 홀로웰은 티즈데일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발판이 열리면서 사형수는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난 발판이 열린 곳 위에서 희미한 은빛을 본 것 같았지만 너무나 순식간이어서 착시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다.
난 로프를 주시했다. 로프는 잠깐 동안 시체의 무게 때문에 흔들리다가 팽팽해지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난 한숨을 조용히 내쉬고 그랭과 홀로웰이 발판에서 얼굴을 돌린 채 조용히 60초를 세는 동안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60초가 지나자 그랭거가 돌아서서 발판 끝으로 걸어갔다. 만약 티즈데일의 몸이 축 늘어져 있으면 그는 교도소 의사와 내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티즈데일이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형수가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지지 않아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으면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난 그렇게 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얼마 동안 더 기다릴 것이다.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법이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준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랭거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듯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랭거는 배를 얻어맞은 듯이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홀로웰이 그 옆으로 다가가서 몸을 숙여 통로를 들여다보자 그랭거는 발판 앞에 주저앉았다. 무슨 일인가 그랭거? 무슨 일이야? 난 소리쳤다. 그랭거는 잠시 후에 일어나서 날 향해 돌아섰다. 이리 와보시는 게 좋겠어요. 파커 교도관님. 그랭거가 배를 움켜쥔 채 날카롭게 소리쳤다. 로저스와 나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 다음 계단을 뛰어 올라가 발판으로 달려갔다. 다른 간수들과 의사도 뒤따라왔다. 밑을 내려다본 순간 난 너무나 놀라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다. 로프의 끝에 달린 올가미가 텅 비어 있었다. 칸막이 안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검은 두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서 티즈데일의 몸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서 열쇠로 칸막이의 문을 열었다. 난 티즈데일이 올가미가 벗겨지면서 떨어져 문 쪽에 누워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지만 통로는 아주 좁고 어두워서 위에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티즈데일은 거기에도 없었다. 칸막이 안처럼 통로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랜턴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기다리는 동안 로저스는 로프를 끌어올려 로프와 올가미를 자세히 살펴봤다. 조금 후에 그는 로프가 달라진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간수가 랜턴을 가져와서 칸막이 안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칸막이와 통로벽에 나무 판자가 빠져 있는 곳은 전혀 없었다.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바닥에 약 1인치가량 되는 가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부터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외에는 머리카락 하나, 시로락이 하나 없었다. 검은 두건은 아무런 단서도 되지 못했다. 티즈데일이 흔적도 없이 거기에서 빠져나가거나 빼돌려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했다. 난 잠시 동안 서서 깜빡이는 랜턴 불빛을 보면서 멀리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 티즈데일은 올가미 끝에서 죽은 걸까 아니면 죽음을 가장한 것일까? 난 그가 발판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로프가 흔들리다가 그의 몸무게에 의해서 팽팽해지는 것도 봤다. 그가 증발해버린 게 틀림없다고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티즈데일이 무덤에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복수하겠다고
저주했던 말이 생각났고 우리가 봤던 것이 어쩌면 이승의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티즈데일은 사악한 인간이었다. 죽기 직전에 악마가 그를 구해줄 만큼 그는 사악한 인간이었을까? 아니면 악마가 그가 죽자마자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가져간 것일까? 난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난 결코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주 이상한 일이라 해도 먼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아서 티즈데일은 사라진 것뿐이야. 그것은 그가 살았든 죽었든 간에 아직 에로먼트 교도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난 나 자신을 다그치며 통로에서 나와 교도소의 간수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감시탑의 경비를 2배로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모인 간수 중에 홀로엘만 보이지 않아. 난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한 간수가 홀로엘이 몇 분 전에 사형 집행실에서 황급히 나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난 이마살을 찌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홀로엘이 뭔가 낌새를 알아차렸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고 우리들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보같이 혼자서 조사해 보려고 간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가 에로먼트 교도소에 온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난 간수들에게 홀로웰을 보면 즉시 내 사무실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로저스와 그랭거 그리고 다른 간수들이 흩어진 다음 나는 2 민간인 증인을 사무실 건물로 데리고 가서 이 미스터리가 풀릴 때까지 가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홀로웰과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는 정갈이 오기를 기다렸다. 난 1시간 안에 이 모든 게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이 일은 더 꼬여만 갔다. 30분쯤 후에 들어온 첫 보고는 티즈데일이 교수대의 칸막이 안에서 사라진 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다. 간수 한 명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사형 집행실과 쇠 주물소의 처마가 맞닿은 곳에 쌓아놓은 목재 더미 뒤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그것은 아서 티즈데일의 시체가 아니라 송곳에 찔려 죽은 홀로웰의 시체라고 했다. 난 즉시 그리로 갔다. 처마가 맞닿은 곳에 이르러서 홀로웰의 피로 물든 제복을 봤을 때 새로운 의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홀로웰은 티즈데일이 사라진 것과 관계가 있는 뭔가를 봤거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살해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홀로웰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니면 홀로웰이 티즈데일이 사라진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살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어떻게 연관될 수 있었을까? 그가 교수대 위에 있는 것을 난 계속 봤는데 그는 의심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에서는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의 죽음은 혹시 티즈데일이 우리 모두에게 퍼부었던 저주 때문은 아닐까? 아니다. 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티즈데일은 어떻게 교수형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수대에서뿐만 아니라 칸막이 안에서 도망칠 수 있었을까?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살아있는 티즈데일이 아니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라면 악마의 힘을 빌어야 이승에 나타나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될 텐데 난 그런 음침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직접 수색을 지휘했다. 탐조등이 하늘을 가르며 비췄고 우리가 건물마다 뒤지며 돌아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천둥이 쳤다. 우린 교도소 안을 이잡듯이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뒤졌다. 우리는 내가 만든 보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업장과 독방마다 혹시 죄수들이 지하 터널을 파놨는지 불과 일주일 전에 조사했었지만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살았든 죽었든 간에 아서 티즈데일은 이제 에로먼트 교도소 안에는 없었다. 난 밤 10시에 교도소를 나섰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기도 했지만 거기에서는 1분도 더 못 버틸 만큼 우울했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주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고심하긴 했지만 잠시 보고를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어떤 일이 있어도 오후 5시에 교수형 당했어야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라 전체나 주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지사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지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티즈데일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해봤자 면직되고 말 것이 틀림없었다. 난 교도소를 나서기 전에 간수들에게 만약 오늘 있었던 일을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면직시키겠다고 말하며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소문이 돌아 사람들이 웅성거려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었다. 난 그랭거를 비롯하여 티즈데일과 접촉했던 간수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준 다음 마지막으로 뭔가 발견되면 즉시 내게 연락하라고 말했다. 마을에 있는 오두막으로 돌아와서도 생각에 몰두할 수가 없었다. 그림자가 보이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난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긴장을 풀기란 불가능했다. 20분 후 난 친구들을 만나러 쫓기듯 집을 나오고 말았다. 난 가정부에게 한라한에 아일랜드 여관이 있을 테니 만약 누가 날 찾으면 그 선술집으로 내 차를 보내라고 일러두었다. 선술집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본 사람은 버크마스터 길룬이었다. 그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팔꿈치 옆에 기니스 한 잔을 놓고 노트에 뭔가를 정신없이 쓰고 있었다. 길룬은 그의 노트를 항상 비밀스럽게 간직했기 때문에 노트에 쓴 것은 단 한 단어도 훔쳐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에게로 다가가는 소리도 못 들을 만큼 열중하고 있어서 난 우연히 그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노트에는 단 한 줄의 의문문 문장밖에 없었는데 글씨가 깨끗해서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검은 달이 노래하는 밤에 짐 버크가 홀로 해변에 서 있다면 그의 발자국 하나에는 얼마나 많은 모래알이 있는 걸까? 이 문장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제나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마 가공 인물일 거라는 것 외에는 짐 버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지금까지 야고시나 문세이 같은 잡지에 그와 유사한 문장이 나온 적이 없었다. 길루는 잠시 후에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알아채고는
노트를 거칠게 덮었다. 보통 때는 평온해 보이던 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어깨너머로 훔쳐보는 것은 나쁜 버릇이야, 파커. 길룬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네. 훔쳐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내 사생활을 좀 더 존중해줬으면 고맙겠네. 그래, 물론이지. 난 길룬의 맞은편에 앉아서 흑맥주를 주문했다. 길룬이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자네 피곤해 보이는군.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세.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 그것에 대해 논쟁할 정신이 없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사형 집행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군 그래. 난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런 추측을 했지? 논리적인 가정일세. 자네는 흥분한 게 분명해. 자넨 지금까지 아주 평온하게 살아왔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자네가 에로먼트 교도소의 교도관이어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자네는 보통 이 여관에 8시쯤 오곤 했는데 오늘 밤은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거든. 나도 자네처럼 수학적인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네, 길룬. 정말인가? 왜 그러지?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해답도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뭐에 대한 해답인데? 웨이터가 흑맥주를 가져와서 난 한 모금 시원하게 쭉 들이켰다. 길룬은 아주 재밌다는 듯이 날 바라봤다. 난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 벌써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길룬에게는 어딘지 믿음직한 구석이 있었다. 혹시라도 그가 티즈데일이 증발한 수수께끼에 빛을 던져줄지도 모른다. 이봐, 파커. 뭐에 대한 해답이냐니까.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난 마음이 약해졌다. 걱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종잡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비밀을 결코 풀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교도소에서 이 일이 일어났지.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일세. 난 말을 잠깐 멈추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길룬은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어서 말해보게, 파커. 처음엔 다소 침착했었지만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난 길룬에게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다 말해주었다. 난 그날 밤처럼 길룬이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얘기를 끝내자 그는 아주 당황해했다. 길룬은 그 스코틀랜드풍의 모자를 벗고 수치 적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매력적인 이야기로군. 무시무시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야.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설명할 수 없을 뿐이야. 어떻게든 알아내야 할 텐데 말이지. 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네. 내가 자네라면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렇게 회의적이진 않겠네, 파커. 난 여행을 다니면서 인간이나 과학의 힘으로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봤었지. 난 그를 빤히 쳐다봤다. 그럼 자네는 티즈데일이 사라진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란 건가? 아니야. 단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것뿐일세. 자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얘기한 건가? 그럴 거야.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 확실하게 말이야. 난 이마살을 찌푸리며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봤다. 빼먹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티즈데일이 떨어져 내리던 순간 발판 위로 나타났던 희미한 은빛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걸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나? 글쎄 모르겠군. 너무나 순식간이어서. 난 그때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었네. 다른 빛은 보지 못했나? 전혀. 교수대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나? 약 12m 정도 될 걸세. 사형 집행실은 전기불인가? 아니, 석유등이야. 알겠네. 길로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트 하나를 펼치고는 왼손으로 내가 보지 못하게 가리고 연필로 뭔가 정신없이 쓰기 시작했다. 그가 3분은 좋게 될 정도로 쉬지 않고 써서 난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길론, 이제 그만 좀 쓰고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게. 난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연필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며 계속해서 종이 위를 달려나갔다. 오른손이 움직이고 한쪽 입술로 수염 끝을 자근거리는 것 외에는 그는 마치 돌멩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이봐 길룬. 2초 정도 후에야 겨우 연필이 멈췄다. 그는 자신이 쓴 것을 들여다본 다음 날 쳐다봤다. 파커, 아서 티즈데일은 직업이 있었나? 난 그 질문에 어리둥절했다. 직업? 그래,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느냐는 말이지.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아마 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 교도소에도 방직 공장이 있지. 맞나? 그래. 거기에 실크도 저장되어 있나? 실크? 그래, 가끔씩은. 뭐가... 길룬이 말을 막고 다시 노트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난 하려던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다. 난 화가 치미는 것을 참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흑맥주를 쭉 들이켰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따져 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길룬이 갑자기 노트를 덮더니 일어서서 날 불안스러운 얼굴로 바라봤다. 사형 집행실에 가봐야겠는데 못하러. 뭘 좀 확인하고 싶어. 난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다. 자넨 뭔가 그럴듯한 해답을 생각해낸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난 내가 자네에게 해준 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낸 건가? 사형 집행실을 봐야만 하겠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생각을 말하고 싶진 않네. 그가 조금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내가 길룬을 알게 된 것은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면에서 아주 괴상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전까지 그의 정신 상태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하는 일마다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난 사건을 해결해 줄지도 모르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좋아, 교도소로 가지. 교도소로 가는 마지막 커브길을 돌아서 차를 몰고 있을 때도
천둥 번개는 없었지만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교도소 감시탑에서는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고 의신연스러운 담은 기분 나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밤에 보니 그곳은 인간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느낌은 내가 이곳의 교도관으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다가 얼핏 보기만 해도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고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길룬과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꼿꼿이 앉아서 무릎에 놓은 노트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난 정문 앞에 작은 공터에 차를 주차시켰다. 길룬이 노트를 조심스럽게 비옷 속에 집어넣은 다음 우리는 정문을 향해 빗속을 달려갔다. 내가 경비원에게 손짓을 하자 그는 방수포 밑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준 다음 우리가 들어가자 재빨리 철문을 닫고 따뜻한 수의실로 급히 들어갔다. 난 길룬을 데리고 곧장 사형 집행실로 갔다. 내가 사형 집행실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간수는 불안했었는지 우리가 들어가자 아주 반가워했다. 그곳은 더 추운 것 같았다. 석유등을 다 켜놓았는데도 더 어두운 것 같았고 불안한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더구나 내가 느끼기에는 불길함까지 느껴지는 것이었다. 길룬도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길룬은 곧바로 교쇠로 가서 계단을 올라가 발판 있는 곳으로 갔다. 나도 뒤를 따라갔는데 발판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길룬은 칸막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발판의 구멍을 구석구석 살펴봤다. 그러더니 로프를 끌어올려 로프와 올가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마지막으로 깜짝 놀랄 만큼 민첩하게 칸막이 안으로 뛰어내려 내가 건네준 랜턴을 들고 몇 분 동안 바닥을 샅샅이 훑어봤다. 그는 내가 발견했던 가늘고 뾰족한 나무 조각을 찾아내고는 랜턴 불빛에 비춰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 그의 트위드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다시 나온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여기 잠깐만 서 있을 수 있겠나? 길룬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증인석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더니 소리쳤다.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 자네가 앉았던 의자가 어떤 건가? 왼쪽에서 네 번째야. 길룬은 그 의자에 앉더니 노트를 꺼내 펼치고 들여다봤다. 그가 노트를 들여다보자 난 갈수록 초조해졌다. 그가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랜턴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유령처럼 보였다. 그랭거가 티즈데일의 머리에 올가미를 씌울 때 홀로웰은 발판 위에 죄수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고 있었지. 맞나? 그렇네. 홀로웰이 서 있었던 것처럼 한번 서보게. 나는 열려있는 발판 가장자리로 가서 약간 옆으로 몸을 돌렸다. 거기가 정확한 위치인가? 그래. 발판이 열리고 나면 홀로웰은 어떻게 하지? 몇 걸음 뒤로 물러서지. 그는 발판에서 눈을 돌렸나? 그래, 그렇게 했지. 그게 정해진 절차야. 홀로웰이 어느 쪽으로 얼굴을 돌렸지?
확실히 모르겠군. 난 발판과 로프만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아주 잘했군, 파커. 그랭거가 지렛대를 잡아당긴 다음에 그 옆에 서 있었나. 60초를 살 동안. 그 다음엔 자네에게 말한 대로 발판이 열린 곳으로 가서 칸막이 안을 들여다봤지. 그건 역시 교수형 집행인의 정해진 절차야. 그는 칸막이 안이 텅 빈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더니 무릎을 꿇더군. 그리고 티즈데일이 올가미에서 빠져 떨어지거나 통로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보려고 몸을 밑으로 숙였지. 어느 방향으로 무릎을 꿇었나? 앞, 뒤, 어느 쪽? 앞쪽이었네. 하지만 난 보지 못했는데. 그대로 해볼 수 있겠나? 난 불만스러웠지만 그의 말대로 했다. 30초 정도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내가 일어서서 돌아섰을 때 길루는 또다시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난 교수대에서 내려갔다. 길루는 노트를 덮고 초조한 기색으로 일어섰다. 지금 그랭거는 어디 있나? 아직 교도소 안에 있나? 글쎄, 그는 3시부터 근무니까 밤엔 집으로 갈 거야. 가능한 한 빨리 그를 찾아야만 하네, 파커. 이 수수께끼를 풀었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어. 풀었다고? 틀림없이 풀었네. 그는 사형 집행실 밖으로 날 급히 끌고 나갔다. 비에 젖은 건물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난 어리둥절했지만 길룬이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덩달아 조급해졌다. 우린 사무실 건물로 가서 로저스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그랭거가 어디 있는지 묻자 로저스는 그랭거는 약 15분쯤 전에 퇴근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어디 살지? 길룬이 물었다. 한스빌에 살 거야. 지금 당장 그리로 가야 하네, 파커. 그리고 무장한 사람도 5-6명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난 그를 빤히 쳐다봤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길룬이 근엄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만약 운이 좋으면 또 다른 살인을 막을 수 있을 거야. 한스빌까지 60마일을 가는 동안 난 내내 긴장해 있었고 진흙탕길에 비까지 억수로 퍼부어서 신경이 더더욱 예민해졌다. 길루는 그랭거가 죄가 있는지 티즈데이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만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만 했다. 나는 운전대에 앉아 뒷좌석에 중무장한 2명의 교도소 간수와 로저스의 차가 뒤를 바싹 따라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사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만약 길룬이 얼간일 뿐인데 내가 그를 잘못 판단한 거라면, 또는 길룬이 호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 사람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었다. 결과야 어떻든 이제 내 앞날은 버크바스터 길룬의 손에 달려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한스빌의 외곽으로 진입했다. 우리와 같이 타고 있던 간수 한 명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주 도로로 내려가 교회 바로 뒤에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거기에서 2블럭 더 올라가서 동쪽으로 1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골목에 그랭거의 집이 있다고 말했다. 길룬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랭거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시키는 것이 좋을 거야, 파커. 바로 앞에 세우면 우리가 온 곳을 알아차릴 테니까. 난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길로 차를 돌린 다음 나는 한 구석에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껐다. 로저스의 차도 뒤에 멈춰서 전조등을 껐다.
잠시 후에 우리 8명은 우비를 쓰고 골목길을 살피며 도로에 서 있었다. 그 블록에는 집이 4채 있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서 양쪽에 2채씩 있었다. 뒤쪽에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왼쪽의 2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2채 중에 뒤쪽에 있는 집 역시 어두웠지만 가까이 있는 집의 앞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앞들에 서 있었고 뒤쪽에는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보였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 데가 그랭거의 집입니다. 한스빌에 산다는 간수가 말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나 풀밭을 가로질러 소나무 숲으로 간 다음 그 숲을 지나 그랭거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집 뒤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한 뒤 길룬과 로저스와 함께 나는 낡은 돌담을 지나 비에 젖은 풀밭을 뚫고 나갔다. 폭풍 소리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길룬은 선두에 서서 집의 서쪽 편을 따라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으로 접근했다. 길룬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와 동시에 그는 뒤로 물러나더니 내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그랭거가 벽난로 옆에 느긋하게 서서 쇠꼬챙이로 창작불을 뒤적이는 게 보였다. 벽난로 안에는 통나무 외에도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타버린 무슨 덩어리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랭거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한 사람이 증오심에 가득 찬 얼굴로 그랭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허리춤에는 낡은 권총이 꽂혀 있었다. 바로 아서 티즈데일이었다. 난 안도와 분노를 느끼며 로저스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랭거가 티즈데일의 탈출에 연관된 것은 분명했다. 난 항상 그를 좋아하고 믿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값어치가 있는 모양이다. 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로저스가 보고 난 다음에 우리 3사람은 뒤뜰로 다시 돌아갔다. 거기에서 나는 로저스와 부하들에게 앞뒤에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길룬과 나는 돌담 뒤에 그늘진 곳에 숨었다. 적어도 길룬에게 가졌던 나의 믿음이 입증되긴 했다. 너무나 고마웠지만 고맙다고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때도 아니었다. 우린 조용히 기다렸다. 4분도 채 안 되어서 부하 6명은 집을 포위했다. 뒤쪽에 있던 부하들이 뒷문으로 민첩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곧이어 폭풍우 소리에 총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길룬과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랭거가 난로 옆 바닥에 앉아서 2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걸 봤다. 그는 다친 것 같지 않았고 간수들도 그는 내버려 두었다. 티즈데일은 복도로 통하는 문 바로 뒤에 누워 있었다. 셔츠 앞이 피에 물들어 있었지만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티즈데일은 미친 사람처럼 간수들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다. 난 그때 그가 에로먼트 교도소의 사형 집행실에서 다시 교수형을 당하기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다. 티즈데일을 경비에 붙여 교도소 양호실로 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랭거는 감방에 가두고 나서 1시간 뒤에 로저스와 길룬과 함께 난 내 사무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비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난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길론. 우린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하지. 하지만 설명이 너무 늦어진 것 같군. 길론은 방금 아주 유쾌한 일이 있었던 사람처럼 기분 좋게 웃었다. 물론이지. 홀로웰부터 시작해보세. 그가 티즈데일에게 매수되지 않았을까 생각한 것은 극히 당연하지. 만약 그 역시 탈출을 도왔다면 말일세.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 그는 죄 없는 볼모였지. 그럼 왜 살해되었지? 복수인가? 천만에. 나중에 그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가 아니라 첫 번째 장소에서 티즈데일이 탈출 계략을 시작하기 위해 홀로웰을 살해했네. 그것은 계획이 성공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네. 난 이해할 수가 없군. 홀로웰이 찔려 죽었을 때는 탈출이 이미 끝난 다음이었어. 그게 아니야. 홀로웰은 사형 집행 전에, 그러니까 4시에서 5시 사이 그 어느 때에 살해되었네. 로저스와 나는 길론을 바라봤다. 길론. 로저스와 나는 5시에 다른 증인들과 함께 사형 집행실 안에서 홀로웰을 봤었는데. 그런가 파커. 사형 집행실은 석유 등으로 밝혀지지. 천둥 번개가 치는 어둑한 오후에 시력이란 믿을 수 없는 걸세. 그리고 자네는 그에게서 약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 자네는 간수의 제복을 입고 챙이 있는 간수 모자를 이마까지 눌러 쓴 보통 크기의 사람을 본 것일세. 그가 홀로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지. 홀로웰이라고 생각한 게 당연한 일이야. 그 논리는 반박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게 홀로웰이 아니라는 자네의 말이 옳다면 그게 누구였단 말인가? 그야 물론 티즈데일이지. 티즈데일? 이 사람아, 만약 티즈데일이 홀로웰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우리가 티즈데일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럼 누구란 말인가? 아무도 아니지.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고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내가 침묵을 깨며 소리쳤다. 자넨 어제 오후 5시에 교수형 당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바로 그거야. 그럼 우리 모두 집단 환각이라도 빠졌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네. 자네는 자네가 본 것을 홀로웰이라고 믿은 것처럼 자네가 본 것을 아서 티즈데일이라고 믿은 거야.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게. 불빛은 희미했고 그 당시에 속임수를 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지만 잘 생각해보게 파커. 자네가 실제로 본 게 뭔가? 머리에 검은 두건이 씌워지고 양쪽에서 2 사람이 붙들고 있는 사람 모습이었어. 하지만 자네는 그 사람이 걷거나 말하는 걸 봤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손이나 발목 같은 게 드러난 걸 봤어? 난 잠시 동안 눈을 꼭 감고 그 당시를 머릿속에 그려봤다. 못 봤네. 나는 두건과 옷 그리고 신발밖에 못 봤어. 하지만 티즈데일은 교수대 밑에서 비틀거렸고 발판 위에서는 몸의 경련까지 일으켰었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간단하지. 다른 것들처럼 그것도 착각이었어. 그랭과 티즈데일은 미리 정한 시간에 걸음을 늦추거나 자신들의 몸으로 그 사람 모양을 밀어서 그것 자체가 반항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일 뿐이야. 발판 위에서는 티즈데일이 혼자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사람 모양이 사람을 본뜬 인형이라 할지라도 난 믿을 수가 없네. 그것이 어떻게 사람보다 더 쉽게 사라져버릴 수가 있지? 엄격히 말하자면 사람을 본뜬 인형이 아니지.
그럼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길룬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는 재밌어 하는 것 같았다. 내가 티즈데일에게 직업이 있었냐고 물었던 게 생각나나. 자네는 그가 방직 공장에 근무했었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내가 교도소의 방직 공장에 실크가 저장되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래, 생각나네. 이봐 파커, 상상력을 동원해보게. 니스리칠한 실크를 이용한 게 뭐겠는가? 모르겠네. 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대답이 생각났다. 세상에, 풍선이군. 정확히 맞췄네. 우리가 봤던 그 사람 모양의 것이 풍선이었다고. 사실이 그렇지. 실크를 꿰매고 묶어서 사람 모양으로 대충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 헬륨이나 수소로 나긋나긋할 정도로만 부풀린 다음 두건을 씌우고 신발로 무게를 잡은 뒤에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돼. 희미한 불빛에 1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효과 만점이지. 풍선을 만드는 작업은 비교적 감시가 덜한 사형수 방에서 티즈데일이 했을 거야. 그 재료는 물론 그랭거가 교도소의 방직 공장에서 가져다 줬을 거고, 묶고 꿰매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랭거가 그것을 교도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실크에 니스를 칠해서 나중에 다시 가지고 들어왔을 거야. 사형 집행 전까지는 당연히 그걸 부풀릴 필요가 없으니까 가스는 아마 교도소의 쇠 주물소에 있는 수소통에 있는 것을 썼을 거야. 어쨌든 그들 셋이서만 있던 4시에서 5시 사이에 사형수 방에서 티즈데일이 그랭거가 가져다 준 송곳으로 홀로웰을 죽였겠지. 그리고 나서 그랭거가 홀로웰의 시체를 가까운 목재더미 뒤로 옮겨놨을 거고, 가스통도 쇠 주물소에 갖다 놨을 거야. 폭풍이 모든 것을 들키지 않게 해줬겠지만 폭풍이 없었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을 거야. 그랭거와 티즈데일이 교수대 위로 풍선을 가지고 간 다음 사형 집행인인 그랭거는 머리 부분에 조심스럽게 올가미를 씌웠어. 그가 마지막으로 올가미를 검사했다고 내게 말했었지, 파커. 그는 발판이 열려 풍선이 밑으로 떨어질 때 실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뾰족한 나무 조각을 올가미 밑에 안쪽에 끼워놨을 거야.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는 거의 알아챌 수가 없지. 폭풍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야. 로프가 흔들렸던 것은 물론 바람이 빠지느라 그랬던 거고, 60초를 세는 동안 풍선에서 바람이 완전히 빠졌겠지. 그러니 칸막이 안에는 옷과 실크 그리고 신발 뭉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 걸세. 속임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치우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야. 자네는 발판 위에서 희미한 은빛을 봤다고 말했었지. 그 희미한 빛은 옷과 풍선을 끄집어내기 위해 사용한 가는 철사의 끝부분이 불빛에 반사된 것이었네. 그랭거는 손에 철사를 숨기고 있다가 지렛대를 잡아당기기 전에 2m 정도 끄집어내놓고 있었을 텐데 그때 석유등 불빛에 반사된 거지. 그는 증인들에게 등을 돌리고 무릎을 꿇은 다음 입고 있던 사형 집행인 겉옷 단추를 풀고 그 뭉치를 끌어올려서 겉옷 속에다 감췄지. 의심할 여지 없이 조금 불룩해졌겠지만 관심은 모두 다른 데 집중되어 있었겠지. 파커, 자네가 봤듯이 그랭거는 아픈 것처럼 배를 움켜잡는 것 같았단 말이야. 그것은 아주 중요한 단서였네. 실은 그 뭉치가 겉옷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움켜잡았던 거야. 나중에 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 그 뭉치를 소지품 속에 숨겨서 교도소 밖으로 가지고 나갔지. 그 친구 집의 벽난로에서 타고 있던 것은 바로 그 뭉치였어.
하지만 티즈데일은 어떻게 교도소를 빠져나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정문으로 나간 거야. 뭐라고? 그래. 티즈데일이 그랭거가 준 간수 제복을 입고 있었고 폭풍우가 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난 우리가 교도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문 근무자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경비실로 빨리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지. 정문 근무자는 자네를 얼핏 보고는 나는 신경도 쓰지 않더군. 그처럼 간수 제복을 입고 얼굴이 돌린 채 홀로웰의 이름을 대는 게 누군지 의심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까지 간수들에게 경계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문 근무자는 속임수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 밖으로 나간 다음 티즈데일은 그랭거의 차를 타고 한스빌로 갔을 거야. 그랭거는 일이 끝났을 때 자신의 차가 없는 것을 적당히 핑계대고 다른 간수의 차를 얻어 타고 갔을지도 모르지. 사실은 나도 그랭거가 있는 곳에 티즈데일이 있을지는 확실히 몰랐었네. 그저 다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가정해 봤을 뿐이야. 왜냐하면 탈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랭거뿐이기 때문에. 그랭거에게는 뭐라고 약속했는지는 몰라도 티즈데일 같은 녀석이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그랭거를 살려두진 않을 거라고 추측했던 거지. 난 앞으로 몸을 숙였다. 만약 티즈데일이 실제로 그렇게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면 왜 풍선으로 속임수를 쓴 건가? 그랭거의 도움을 받아 홀로웰을 죽인 다음에 사형 집행 전에 그냥 도망치지 않고 말이야. 내 생각엔 분명히 교수형 당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기묘한 상황이 이 지역 밖으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티즈데일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네. 만약 자네가 당황한다면 즉시 경계 명령을 내리지 않겠지만 반면에 그가 단순히 감옥에서 사라졌을 뿐이라면 즉시 경계 명령을 내렸겠지. 그리고 그는 자네들 모두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려고 저주를 퍼붓는 짓을 한 것일세. 자넨 영리한 사람이야. 난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길룬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수수께끼는 영리함보다 논리가 더 필요하네, 파커. 어젯밤에 얘기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답은 일반적으로 착각의 형태를 띠곤 하지. 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봤었는데 어떤 것은 이것보다 더 황당했지. 하지만 대부분은 착각과 연관된 것이었어. 앞으로는 다른 것들을 겪겠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앞으로 사건이 일어날 장소를 거의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것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난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럼 자네는 에로먼트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건가? 자네가 예지 능력 같은 것을 가졌다는 말인가? 그럴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지. 아마 난 여행을 좋아하는 삼류 작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 파커, 자넨 이 시간에 어디서 흑맥주를 얻어 마실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 그렇지. 그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에 길루는 아무 말도 없이 에로먼트 마을을 떠났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를 본 적도 없고 그에게서 연락도 없었으며 다시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버크마스터 길루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하나의 수수께끼에 의해서 또 다른 수수께끼가 일어나고 유발되는 것은 가능한 걸까? 어떤 것을
초자연적인 힘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제는 내가 길론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왜 이 의문들이 나를 괴롭혔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트에서 우연히 읽었던 한 구절이 왜 끊임없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도, 버크마스터 길론을 이해하는 열쇠일지도 모르는 그 구절이, 검은 달이 노래하는 밤에 짐 버크가 해변에 홀로 서 있다면 그의 발자국 하나에는 얼마나 많은 모래알이 있는 것일까?